진보와 보수는 무엇인가 이것도 해야 되지. 저는 이 문제를 왜 반드시 먼저 다뤄야 되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언어를 잘못 쓰고 있어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념이고 언어잖아요. 또 성경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잖아요. 말씀 어떻게 하냐. 이걸 말을 제대로 해서 그 개념을 해내는 게 유교에서는 정명이죠. 바른 일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의 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시험 문제 냈을 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빵점이에요. 이미 이 개념 자체를 틀리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 방향을 잘못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럼 진보 보수를 한번 볼까요? 또 진보 보수하면 같이 나오는 게 좌익과 우익이지 않습니까? 이 용어들을 우리가 좀 정명, 바르게 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원래 뭐 이제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원래 이제 좌익 우익 또는 좌파 우익이란 말이 먼저 시작했죠. 이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공회라는 게 열리죠. 예, 국민공회가 열렸을 때 쉽게 말하자면 의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었던 지롱드파는 온건파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었던 몽테뉴당은 급진파였다. 그래서 뭐냐면 온건한 쪽을 오른쪽에 앉았다. 의장석이 바라봤을 때 의장의 오른편에. 그렇게 해서 우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았으니까 좌파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파는 온건이고 좌파는 급진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 유래죠.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 유래 내지는 역사적 용례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벌써 우익 또는 우파라고 할 때는 뭐 자세히 내가 하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밑에 복잡하게 얘기하면요. 또 자연법이 뭐냐 가지고 논쟁하면서 학자들은요. 운동을 미로로 빠뜨려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알아서 되는 운동이라면 전부 다 박사학위 따야 민주주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박사학위 안 따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우파는 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우파라고 할 때는 유럽식 예, 한국 사회는 안 맞아떨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파 또는 우익은 종래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정치적 입장. 그래가지고 현대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20세기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옹호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면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힘 아닐까 하는데 노 땡큐입니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따져보면 어쨌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좌파는 반대겠죠. 좌파에서 중요한 건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평등. 왜냐하면 레벨러즈라는 게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평등파, 수평파라고도 하죠.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이 1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프랑스 혁명 있잖아요.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파리 고문까지가 거의 100년 걸려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한 번만 연결하 한 번 했다가 또 판깨고 또 뒤집어고 해서 계속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처절한 패배가 파리 고문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혁명들이에요. 레볼루스러리 복수예요. 제 영어 발음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경상도 침많은 영어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혁명입니다. 내용이 위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혁명인데 그것이 교차한 거. 아주 간단해. 프랑스는 왜 이렇게 뒤집어 엎어졌느냐? 아주 간단해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데 요즘 박애란 말을 쓰지 않고 우애라고 번역합니다. 우애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죠? 프랑스 혁명에서 이걸 다 합치면 인권 아니겠어요? 인권. 이 사람의 권리를 이 혁명을 했던 사람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예요. 근데 프랑스 혁명 처음에 어디까지 적용했어요? 집 있는 놈까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집 가진 사람만. 요즘 강남 아파트 있는 사람까지만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피를 흘린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흘렸는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주 간단히 프랑스 혁명 무엇과 무엇이 대결했냐? property right. 재산권이 프랑스 혁명에서 가져야 될 프랑스 국민의 권리 또는 그것은 투표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 이루어지는 그 권리를 어디까지 간다?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 있는 데까지 간다. 이게 기득권주의잖아요. 근데 아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혁명을 배반하는 것이다. 어디까지 간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휴먼 라이트, 이거니까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권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나톨 프랑스라는 소설가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뭐죠?
자유평등박이라는 이름으로 거지들에게 다리 밑에서 잠자는 것을 금지시켰다. By the name of 박애. 이해갑니까? 박애라는 이름. 그 지금 같으면 이렇게 추울 때 솔려서 자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박애주의입니까? 집을 없게 만들어 놓고.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이 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뭐냐면 이 좌파들의 경우는 평등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민주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민주의 속성 중에 평등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자유 대신에 평등을 선택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유가 있다면 평등이 같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가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민주는 동등한 권리인데 왜 평등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하고 평등을 분리하면 안 되고 자유로운 말을 우리가 쓰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개념적 복잡한 게 있어요. 자,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평등에 대한 거. 이때 불평등은 뭐냐? 경제적 불평등이 게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경제적인 것만 아니죠. 성평등도 평등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문화적 향유권도 중요해요. OECD 국가가 되면. 지금 우리가 뭐냐 복지할 때 저도 뭐 홈리스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 공부도 하고 있지만 그분한테 밥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면 목표는 공부를 같이 왜 하겠어요?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길에서 십자가 조끼 메고 밥 주면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건 뭐죠? 그냥 낮은 수준의 웰빙해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웰빙들하고 낮은 수준의 서바이빙 하라는 거죠. 살아남으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평등이 아니죠. 예. 자.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좌익 우익을 할 때 이렇게 됐는데 세계사적으로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바뀌어버린 게 있어요. 물론 역사적 전통을 가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평등파라고도 왔긴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거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죠? 러시아 혁명은 처음으로 뭐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농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뭐냐?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진다. 이른바 서구사회의 두 개의 분전인데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세계로 그대로 가자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죠? 사회주의로 가자는 게 현실화되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되니까 사회주의를 자익이라고 하고 그래서 좌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우파라고 부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적어도 1990년대 중반 또 아직도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이 몇 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뭐냐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는 대체로 좌익과 우익을 할 때는 아주 강력하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대결하는 양상으로 가면서 좌익과 우익으로 됐다. 그래서 돼버렸다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느냐? 사회주의가 세계사적으로 패배했잖아요. 대부분 패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너무 약화가 됐단 말이에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약화가 없잖아요. 거의 약화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익과 용어가 혼선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꼭 사회주의로 안 가더라도 현실 사회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진보와 보수란 말로 대체하자. 한데 이게 특히 또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좌익하게 되면 국가보안법하고 바로 직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좌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좌익이 뭐 이렇게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좌익은 레드 빨갱이란 말로 되고 그 빨개란 말은 뭐죠? 일제 강점기 때문에 비국민이 돼. 비국민. 국민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불교를 시험 멜빈이라고 하는데 승적 박탈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되는 거예요. 죽여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오의 담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 지금은 좌익과 우익의 용어는 쓰지 말자는 것이 대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진보 보수로 쓰는데도 뭐죠?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은 진보 보수라는 말을 써요. 아주 수구적인 언론이나 보수 언론조차도 진보 보수 쓰는데 유일하게 현재 집권 여당만 좌익 좌빨 우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고 일부 좀 태극기 부대들하고 막 쓰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것은 뭐냐? 끊임없이 그것은 뭐죠? 레드 카드를 주고 싶은 거예요. 레드 카드. 너 빨갱이지란 카드를 주고 싶고 국가보안법의 세계로 몰아가고 싶고 다시 공안의 세계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보 보수를 좀 이렇게 용어를 좀 구분해서 왜 좌익이란 말을 안 쓰고 진보 보수 쓰는 것이 요즘 시세에 맞느냐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보 보수라 할 때는 뭐 아주 간단하게 하면 진보하고 보수라고 얘기하자면 진보는 체인지, 그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보수는 스테이 요 상태로 머물자 이렇게 거잖아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걸 복잡하게 정치사전 찾아가시면요 오히려 어렵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걸로만 이해하시기 제일 편해요. 예. 이걸 어렵게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이런 책이 정보는 아름답다는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우리가 구분합니까? 이해가십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맞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예. 그 다음 심심삼 넣어봤어요. 글씨만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수 진보를 얘기할 때는 좀 쉽게 상식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꾸며낸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에 있는 건 실제 종갓집입니다. 안동에. 네. 저희 집하고 관계없고요. 네. 자, 이 종갓집이 있어요. 한 500년 된 종갓집이에요. 종부가 계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셋이 있었어. 아들 3명이 있었는데 장가를 빨리 갈 수 있었겠어요? 빨리 못 갔겠어요? 요즘 시대에. 못 가지. 옛날 같으면. 근데 어찌어찌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어요. 나이가 많이 찼다 보니까 빨리빨리 결혼시킨 게 연년 차이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3명의 며느리가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어쨌든 내려와야 되잖아요. 인사를 하러. 그래서 그러니까 종부께서 부른 거야. 얘들아, 며느라기들아, 한번 오너라. 왜요? 하니까. 와서 니들 좀 이제, 그래도 니들이 그 종갓집 며느리들인데 와야지 하니까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기뻤어요? 예, 괴로웠겠죠. 그래, 딱 가면 그 3명의 며느리가 왔어요. 왔더니 뭐냐면 이 종부께서 딱 그들이 집 보니까 집은 보니까 좋죠. 크고, 크네. 그러나 청소하면 반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들이 뭐냐면 다 뒤뜰러 간 거예요. 드디어 뒷바닥을 갔어요. 뒷바닥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장독이 쫙 있어요. 며느리들이 어머 맛있겠다 신나라 이렇게 했겠어요? 딱 보니까 난 죽었다죠. 저거 다 담글라면. 그랬더니 이 종부께서 우리 며느라기를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 뚜껑을 하나씩 열어주면서 음식들을 여기에 만든 것들이 뭔가를 다 보여준 게 짠지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을 거야. 김치도 있고. 그러면서 그중에서 가장 잘 하면서 얘들아 우리 집에 가장 맛있는 게 있다. 비법이 있는 게 뭐냐니까 고추장이다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는 100년 된 고추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 100년 된 고추장 저는 봤어요. 먹어도 보고. 고추장 100년 이상 갑니다. 250년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 그래서 다 열었어요. 그러면서 다 뚜껑을 열면서 한 게 야 며느라 이건 우리 집에서 누구한테도 안 그래쳐준 우리 집에만 내려오는 대대로의 종갓집 비법인데 너희들 이거 꼭 배워서 다음에 니들 손주들한테는 먹여라 그랬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우리 어릴 때 아마 시골에서 할머니 밑에서 큰 사람 다 기억날 거예요. 비 오는 날 장마실 때 할머니들이 얘야 뒷마당 가서 장독에 가서 된장이나 고추장 좀 퍼오라 할 때 딱 보면 그물채가 있잖아요. 채망을 탁 넘겨도 뭐죠? 거기 보면 허옇게 뭐가 껴있어. 허연 거죠. 곰팡이잖아요. 하얀 곰팡이들. 그래서 싹 걷어내면 고추장이 없지만 된장 같은 경우는 구더기가 또 바글바글해요. 실제 그랬어요. 특히 장마철에는. 그 구더기를 걷어내고 우리가 떠가지고 갔다. 그게 싫었어요. 우리도. 근데 얼마나 맛있는 데잖아요. 살아 숨쉬는 진정한 유기농 고추장이고 된장이죠. 구더기도 살 수 있는. 예. 다 이름을 보여주고 근데 된장은 또 뭐 허옇게 뜬 거 걷어내니까 시커멓잖아요. 무슨 이제 똥인지 된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게 맛있는 거고 자랑을 했어요. 큰 며느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산 이어받아야 되잖아. 덤비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 안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눈치만 쫙 봐. 큰 며느리가 이제 한마디 하면 자기도 거들려고 했어. 근데 아무 말 안 하게 자기도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 막내 며느리가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면서 뭐냐면 조금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는 아무리 돌려서 얘기해도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이거 더러워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더러워의 며느리 버전이 좀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잖아요. 그러니까 종부께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네 보기보다 다른 거야 하고 했어요. 이에다가 했는데 막내가 자기가 식품영양학과에서 좀 대든 거예요. 나는 받을 재산도 없고 재결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탁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난 거예요.
큰 데서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종갓집 볼 때는 며느리가 언성이 커지면 이거는 덤빈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냥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종부께서 그랬더니 뭐냐? 며느리가 아기 바친 거 막내 며느리가 나는 이런 거 내 새끼 못 먹여. 난 케찹 먹일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진보 보수 나는 거예요. 봅시다. 무슨 얘기냐? 이 고추장에 100년 먹었잖아요. 이것을 이 고추장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현재로서도. 그죠? 영어로 하면 현재 완료 진행 행위야. 그죠?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도 이걸 계속 먹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부는 보수죠. 보수는 보존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컨저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죠?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는데 케찹 먹일까? 이거 뭐예요? 재료가 바뀌었죠? 뭐죠? 토마토잖아. 고추가 아니고. 이해가십니까? 이게 급진 진보예요. 그러니까 졸지 쌈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큰 며느리는 그냥 그냥 저는 이렇게 먹을게요. 제가 이거 받겠습니다 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조종한 거예요. 어머니도 조금 참으시고 내 동생도 좀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고추장이 자꾸 하얀 게 끼니까 그러지 말고 위에 뚜껑만 위생 유리로 바꾸면 안 될까요? 위에 요즘 나온 위생 뚜껑이죠? 구더기는 안 생기잖아요. 요건 뭐예요? 부분적 계량이죠. 이게 온건 진부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자꾸 학술적으로 배우시지 마시고 이 고추장 하나 가지고 이해하시면 된다. 고추장에도 진보 보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만 진보 보수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있는 고추장 그대로 가자면 보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완전 케첩으로 바꿔버리죠. 이게 재료가 팔리잖아요. 그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요건 온건 진보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예. 앞으로 갔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진보라고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사회 그러면 이 진보 보수 대체 고추장으로 이해는 했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이 소사이어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너무 다양한 환경이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본인은 진보세요, 보수세요? 예. 중간이 어중간이지. 그 중용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잖아요. 중간은. 예. 진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얘기하면 이제 노동자 하신 분이었는데 좀 나이가 드신데 아주 진보적이었어요. 급진 적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딸이, 선생님 딸이, 아빠, 하니까, 왜 하니까, 나 이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제 너 결혼할 나이 됐지. 근데 아빠, 나 사실은 여자가 더 좋아.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이쪽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쪽 교회 같으면 또 이건 또 아담과 이브를 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만약 당시의 따님이 나는 아무래도 여자가 더 좋아서 그 여자와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럼 말려야죠. 그런 거예요. 그건 뭐죠? 성적 보수죠? 그래서 난 말릴 거래요. 그럼 딸이 아빠 성적 결정권도 몰라. 당신 아빠가 진보라면서 왜 성적 결정권도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도 진보보수가 들쭉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슈가 많잖아요. 또 교육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다를 거라면 모든 이슈에 따라서 진보보수가 다르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한국 사회를 할 때 아까 앞에 표도 봤지만 미국의처럼 나누면 너무 많은 차이 결국 한 100개 가지고 나누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보보수. 그렇게 말하면 결국 뭐죠? 진보보수 못 나눠요. 그건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못 나눈다. 그럼 한국 사회는 지금 무엇으로 진보보수를 부릅니까? 혹시 한국 사회에서 진보 보수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학자 얘기할 때 기준을 제시한 적 있나요? 없죠. 그냥 보수 진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 너무도 많은 진보와 너무도 많은 보수가 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 얘기예요. 저는. 왜? 그것을 해야만 서로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진보 보수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보수는 뭐 현존한 질서와 가치 체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유지돼야 된다. 또 진보는 현존하는 질서와 가치 체계를
부분적 또는 금전인데 현존하는 질서와 가치체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나누어 볼 때 나누는 기초를 하려면 뭐가 제일 낫겠어요? 그 다들 일일이 모든 잣대를 할 수 없으면 큰 잣대 하나 놓고 그다음에 작은 잣대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이 진보 보수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합의된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의한 내용의 최고 수준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헌법이다. 그래서 저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나오는 걸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헌법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저는 이런 식으로 도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 고민 실천이 그렇게 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헌법을 왔더니 이게 또 문제 있어요. 자, 헌법인데,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보 보수 수간 법령 절차는 헌법에 써야 되고, 헌법은 왜? 3분의 2가 개정에 동의해야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이야말로 어쨌든 누구나 지켜야 되겠죠. 예의 없이. 예. 법률은 많이 자주 개정되지만, 시행령도 개정되지만, 헌법만은 그 개정의 절차가 대단히 어렵죠. 지금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87년도에 나온 헌법을. 예. 근데 문제는 뭐니까 헌법도 이게 너무 양이 많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헌법 전문이 있죠.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이렇게 시작된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0개조가 있어, 헌법이. 130개 중은 130개의 항목에 따라서도 진보 보수가 있으면 260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안 되는 거라. 또 붙이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헌법에 전문이 있어요. 이른바 프리패스라고 할까? 인트로덕션이라고 할까? 전문이 있죠? 전체 헌법의 1조부터 130조를 만드는 근원이 되는 내용이 앞에 헌법 전문으로 있더라. 그럼 우리가 헌법 전문을 가지고 보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게 합의한 내용의 가치적 측면이겠죠. 프랑스로 치면 인권 헌장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인권 헌장이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이 없습니다. 자기네들 인권 헌장인데 왜 전문을 만드냐? 미국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재헌 국회의장 할 때 미국은 헌법 전문이 있더만 우리가 만들어보지 해서 만든 거예요. 헌법 전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헌법 1조부터 140조가 아니라 헌법 전문 가지고 시험에 반드시 필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잘 보세요. 대한민국이라 쓰면 빵점입니다. 왜죠? 대한민국은 집이죠.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국민이죠. 근데 우리 집 가온을 쓰는데 제가 은평구 구산동이에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 남경 빌라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대한국민이어야 되지 대한민국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주객전도예요. 예. 자, 했더니 이게 또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이거는 과거의 걸 약간 줄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면서 자주 독립 정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3월 4일 독립 정신이는 자주 독립 정신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건 뭐죠? 민주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가 헌법 전문의 첫 번째 정신은 자주 독립 정신이 될 것입니다. 3.1운동에서. 근데 두 번째 정신은 민주정신이고 세 번째는 뭐죠? 조국의 2번과 3번은 같은 것이니까. 예. 그 다음에 4번에 나오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일까요? 평화통일이죠. 따라서 북한과 전쟁하자면 뭐죠? 위헌입니다. 헌법 공부 반드시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 평화통일은 헌법적 가치예요. 이거는 정책적 가치가 아닙니다. 평화통일은. 헌법적 가치지. 자, 그 다음에 예. 정의해야 되는 거 뒤에는 다 생각하고, 그래서 뒤에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죠? 요 세 가지를, 이 네 가지를 통함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크게 보면 네 개지만 세 개로 나눠져야죠. 뭐죠? 자주 독립, 그 다음에 민주, 평화통일. 세 개예요. 그럼 이것도 뭐죠? 진보 보수로 다 나누겠죠. 자주 독립 정신에 대해서도 친일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무슨 얘기? 기독교로 치면 지금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죠, 목사님.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된 것처럼 얘기해서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그러면 자주와 민주와 평화 중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제일 뭡니까? 몰라요. 그 중에 제일은 헌법 1조가 되니라 이렇게 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 1조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1조 보면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제2항은 대한민국은 주권 제일인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돼 있어요. 이게 1항이 있어요. 즉 우리들의 아버지들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다? 이 수많은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라고 본 거예요. 민주. 근데 그거 잘 구분하세요. 프랑스 공화정이라고 들었지 프랑스 민주공화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다 공화정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들의 이 항은 언제 만들었죠?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정확히 임시정부가 아니라 임시어정원, 요즘으로 치면 재헌국회죠. 임시어정원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여기에 준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넣은 거잖아요. 그때 뭐 이런 거였어요. 공화정부만 다 같이 함께 다친다니까 1인 정치는 반대하는 거잖아요. 공화니까. 더불어 함께 한다. 네, 뭐죠? 그래도 뭐죠? 귀족 공화정이 있었잖아요. 귀족 공화정. 이해가십니까? 귀족들끼리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뭐냐? 공화정은 공화정인데 절대로 반드시 민주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공화정 앞에다 강조를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죠? 제1조는 공화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뭐죠? 우리 헌법 1조는 헌법 1조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이렇게 뒷받쳐지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조부터 130조까지는 뭐죠? 2조부터 130조는 이건 대한민국에서 뭐냐면 쉽게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에 대한 등기 권리증이잖아요. 집주인의 등기 권리상 권한사항이죠. 그러니까 2조부터 130조까지 뭐죠? 국민이 가져야 될 권리사항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거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주권자로서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증이니까 내가 주인이 된다는 권리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집에서. 이해갑니까? 내 집에서 집회하는데 왜 구애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등기 권리증이니까 주인의 권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주인의 의무를 가르쳤어요. 뭐죠? 교육, 뭐 그건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뭐 근로의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은 뭐냐? 성역이야. 신성한 국방의 의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납세의 의무. 날 때부터 빚쟁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헌법에서는 국민된 권리를 배워야 되는데 국민된 의무를 배우니까 노예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헌법은 뭐죠? 내가 집주인이 가진 등기 권리증인데 권리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못 써먹었구나.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더 나가게 되면 이 1조는 다시 돌아가면 헌법조문은 그러면 민주란 말이 그러면 자주 독립하고 평화통일하고 대립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죠. 이미 2019년에 이제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들은 3.1 독립 정신을 이어받고 민주정부를 이어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촛불은 3.1 독립 정신의 회포를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무슨 개소리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확히 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뭐죠? 3.1 독립운동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 실패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실패한 건 맞아요. 왜? 다 즉각 독립은 안 됐으니까. 그럼 뭐죠? 위대한 운동은 성공과 실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운동이 쓰러질 때 뭐야? 거대한 아파트가 쓰러질 때 먼지가 많이 일어나잖아. 공해가. 근데 이 위대한 운동은 엎어지면서도 미래의 운동을 어떻게, 미래의 운동에 어떤 디디미터를 주고 가느냐가 운동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즉, 프랑스 혁명도 당장 패배하지만, 그죠? 또 파리 코뮌은 패배하지만 미래의 운동을 준비해주고 가잖아요.
바로 3.1운동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 뭐냐. 이것이 거대한 쓰레기에서 미리 20년 뒤 운동을 출발시켜줬잖아요. 출발시켜줘서 뭐냐. 수많은 3.1운동의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옥동자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옥동자. 근데 그게 뭐죠? 민주공화정이죠. 헌법일조로 죽어갔잖아요. 3.1운동이. 즉 뭐죠? 한국의 독립운동은 3.1운동 정신은 민족주의 정신하면 그 빵점이에요. 그거 옛날 잘못 가르친 거예요. 3.1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의 출발이 됩니다. 근데 민주주의 운동의 진정한 출발이 바로 3.1운동이에요. 물론 동학 때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이 뭐죠? 임시정부 수립, 최초의 민주공화정가 수립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독립운동에 갖는 자랑스러운 뭐예요? 일본에 대항하는 반일운동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면서 뭐죠? 이런 겁니다. 부자한테 복수하는 길은 뭐예요? 부자를 죽여야 되나요? 다 같이 부자 되면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갑니까? 우리가 일제식민지 노예로 살았을 때 복수하는 길은 뭐죠? 우리가 자주가 돼서 뭐죠? 떳떳한 민주주의 공화정을 멋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천황 밑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독립운동에서 반일운동이 아니라 직접적 친일하는 일본 제국주의죠. 그것을 타도하면서 우리가 갈등 진짜 길은 뭐죠? 내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독립운동 해가지고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독립운동 하겠을까요? 다 다시 노예로 돌아갈 텐데. 그래서 3.1운동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운동, 20세기에 바로 정의와 인도라고 하는 길이 가져야 했던 방향성은 민주주의이지 않았느냐. 그 민주로 간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민주주의를 빼들여서 성장하고 이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자본가 한테까지만 가자. 지주한 테까지 가자. 이게 민족주의 우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자 노무현한테까지 가자 하면 사회주의가 되잖아요. 아니다. 섞어치기 하자. 부대찌개처럼. 이게 민족주의 좌파예요. 중간파. 이 해방후의 중간파로 김규식이라든지 또는 약산 김원봉 같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92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분열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이 민족의식이 분열성이 많고 조선파처럼 다 그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죠? 3.1운동 할수 민주공화정을 만들어서 이제 민주주의는 됐어요. 그죠? 다 합의했잖아요. 임시정부를 그다지 다 지지했으니까. 이제 민주주의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조금 지나니까 소식이 들어와. 모스크바로부터 시베리아를 건너서 뭐냐?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노동자 농민이 되는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갑니까? 두 개의 공화국이 생겨요. 자본가가 중심이 되는 민주공화정이 하나 있고 이걸 사회주의에서 부르주아 독재라고도 얘기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뭐죠? 노동자 농민이 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지만 다른 말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20년대 뭐죠? 이 독립운동으로 만들어질 나라가 자본가와 지주한 데까지 갈 거라면 노동자 농민이 독립운동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노동자 농민들은 독립하면 이왕이면 노동자 농민이 그 당시에 좋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소비에트가. 그죠? 자기들을 위한다니까. 실제 그런 나라 만들어졌고. 거기까지 가겠다면 급진적으로 사회주의 운동하죠. 그럼 중간에 뭐예요? 야, 이놈들아, 적정 분열하면 우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치기 하자. 자본가도 양보하고 지주도 양보하고 그 다음에 너도 극단적으로 계급투쟁하지 마. 그럼 쉽게 말하면 삼성에서는 노동조합 파업 같은 거 하지 마. 외국인 기업한테만 해. 일본 기업한테만. 이해가십니까? 이게 중간파잖아요. 이게 안재홍 같은 사람이에요. 중간파는. 이게 나중에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열. 즉 한국의 독립운동은 민주주의를 어디까지 전진할 것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이걸 우리가 흔히 할 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분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뭐죠? 자조 독립 정신이지만 역시 헌법 1조와 연결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평화통일하는데 독재 정권 되면 안 되겠죠. 이미 우리는 장준하 선생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남북을 이용하고 7.3 남북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게 되면 박정희와 김일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거 둘이 독재하려고 사기치는 것 같다. 7.4 남북 공동선언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주체사상 가고 남조선 유신체제로 갔잖아요. 똑같이 같은 해에. 이해가십니까? 즉 분단이야말로 뭐죠? 한국에서 독재 정권을 정당해주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갑자기 국가보안법 국정원이 막 설치잖아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도록.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평화통일이야말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는 분단으로 말미암아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왔던 과거의 역사를 보자면 바로 평화통일은 바로 민주주의의 확대와 완성을 물론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내가 얼마만큼 행복할까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가는 경로겠죠. 그래서 결국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이 길었는데 헌법 1조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